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직전 타이밍까지 구경해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직전에 뭘 했냐면 이런 느낌으로 PRINT라는 이름, 일단 먼저 오늘 이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했었고, 그래서 이름 사전 이름이랑 예전에 변수 얘기할 때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하면서 예전 내용 복습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지난주까지는 제가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메모리 위에 있는 그 이름 사전, 영어로 더 이름 사전에 해당하는 친구를 가져올 수 있고 이름 목록을 가져오거나 이름 사전을 하나 통째로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VARS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 이제 대뜸 이름 사전은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름 사전의 주인, 니꺼 내꺼라는 게 존재한다. 소유주가 존재할 수 있고 그게 일단 모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각각의 모듈은 자기만의 이름 사전을 들고, 그래서 예를 들면 타임 이름 사전에는 슬립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내 이름 사전, 여기서의 나도 모듈이에요. 내 이름 사전에도 내가 할당문 등등 네 가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뭐뭐 있습니까? 일단 할당문이랑 함수 정의는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 이름, 새로운 코드 이름 도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나머지 두 가지 for문이랑 import문까지 써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for문 생각해보니까 매번 C에다가 H 담고 E 담고를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 처음에 H를 담는 과정에서 이름 사전에 C가 없다면 등재를 해주는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mport time enter 하면 아마도 내 이름 사전에 타임 없었을 테니까 새 이름 타임을 등재하고 그 이름 사전 타임 오른쪽 자리에다가 그 뭔가 슬립이든 뭐든 그런 다양한 걸 쓸 수 있는 모듈 덩어리를 담아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PRINT라는 이름, 우리가 이제까지 네임 에러 안 뜨고 안 띄우고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친구 또한 어떤 누군가의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빌트인 이름, 빌트인 모듈과 관련한 얘기를 살짝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름들, 우리가 보라색으로, 아이들이 보라색으로 우리한테 색칠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그 다양한 이름들,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기본적으로 쓰게 될 여러 가지 인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요 빌트인 어쩌고의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였습니다. 자, int라는 이름의 full name은 builtins.int가 맞아요. 실제로 저 친구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우리가 매번 int 할 때마다 막 나이차 함수 정의할 때마다 저런 복잡한 수식 적어가면서 int 형식을 쓰는 건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적어놓은 이름이 내 모듈 이름 사전에 없다면 자동으로 빌트인 이름 사전에 가서 그 이름을 찾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없다면, 넘버라는 이름이 내 이름 사전에도 없고 빌트인 이름 사전에도 없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네임 에러가 뜨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PRINT라는 이름, 내 이름 사전에 없다면 빌트인 이름 사전에 있는 걸 쓴 셈 쳐준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으로 돌입을 합니다. 자, 우리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듈이라는 게, 이름 사전이라는 게 우리 프로그램 안에 단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수업들 진행했는데, 그렇게 앞에 수업 진행하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넘버는 3, 그 이름 사전에 넘버를 등재하고 걷다 3을 담으면 된다.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 담았던데 5 담는다? 뭐 그건 프로그래머가 고르면 되는 거니까, 프로그래머가 3이랑 5를 둘 다 이름 사전에 담아두고 싶었다면 그때는 N1, N2와 같이 서로 다른 이름을 본인이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번잡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 파이썬 동네는 이렇게 모듈 개념을 도입하고 추가로 그 모듈들마다 서로 다른 자기들만의 이름 사전을 갖도록 설계해놨냐. 그래서 우리가 막 슬립이라는 걸 쓰기 위해 굳이 풀네임을 도입을 하도록 만들어놨냐. C는 일단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stdio.h include 하면 그 안에 적혀있던 이름 printf라는 이름 여러분 얼마든지 쓸 수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예를 들면 C++처럼 또는 자바처럼 std: printf라든가 system. 어쩌고저쩌고 out.printf라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풀네임 적어가면서 쓰지 않고 그냥 그 친구 이름 불러도 됐었고,
의미 관점에서 그 이름은 우리가 직접 정한 int 넘버 세미콜론에서 정한 이름이랑 완전히 동등한 격으로 간주를 해줬다는 겁니다. 왜냐? 그 동일한 printf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이 인클루드 해놨다는 건 복사 붙여넣기 해놨다는 거니까 내가 지금 적은 int 넘버 세미콜론 선언이랑 동일한 .c 파일에 담겨 있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에서는 일단 파일 단위로, 파이썬에서로 치면 이름 사전인 거를 파일 단위로 다루도록 돼 있고 우리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int printf 세미콜론이라는 짓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파이썬은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항상 이렇게 적용하도록 돼 있고 심지어 int를 쓰든 print를 쓰든 보라색 이름을 쓸 때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기 위한 형식을 쓰거나 등등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다면 매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도 이런 복잡한 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파이썬 동네는 속도 면에서 C라든가 심지어 자바보다도 더 느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손해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이런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있겠죠. 자, 덕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닐 겁니다. 자, 알다시피 모듈들은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각각 가지는데 이런 이름들을 험하게 다루면 나중에 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저랑 같이 해봅시다. 오늘 시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LMS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과제 넘버1 예시를 지금 파일 올려놨잖아요. 그거 구경해보고 살짝 소회를 감상을 하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뭐 날씨도 덥고 점심도 먹어야 되잖아요. 조금 일찍 끝내면 되죠 뭐. 아무튼 자, 저랑 같이 해봅시다. 여기 지금 이런 느낌의 할당문을 지금 적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우리가 지금 자, 여러분 보다시피 프린트에다가 int를 담는 거잖아요. 수식 int 계산하면 그 int 형식 그거 자체가 나옵니다. 그거를 프린트에다가 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 엔터를 치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security error 막 이런 거 내면서 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동네에선 얼마든지 이걸 해줄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print 괄호 열고 3.5 괄호 닫고를 하면 우리 원래 목표가 하얀 창에다가 3.5 세 글자를 출력을 하는 게 목표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거 엔터 치면 3.5가 아닌 3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지금 프린트에는 int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건 이제는 int 괄호 열고 닫고 한 거랑 완전 동등한 느낌이 됩니다. 왜냐? 수식 프린트를 계산한 결과값과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할당문 적어놨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int 3.5를 한 거고 따라서 소수점 부분 버려서 3이라고 int 형식 3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던져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hello world 출력하는 걸 해본다고 치면 지금 이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제 hello world 출력하는 프로그램 잘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int 괄호 열고 닫고를 해버린 셈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요 헬로 월드를 가지고 적절한 int 형식 값을 뽑아내줘라고 요청을 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10진수로 간주하고 있고 뭐 여기 컴마랑 느낌표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가 지금 함수 출식에다가 수식 2단식으로 적어놔서 지금 인수 값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값은 내가 다룰 수 없는 거야 라고 누가? int라는 친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하고 엔터 치면 지금 int 형식이 진짜로 담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할당문은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고 예측할 수 있는 바로 그 작업을 해줘요. 이름 프린트에다가 int 값을 담아줍니다. 그리고 이 이름 프린트를 다시 적어가지고 수식을 구성하면 지금 이름 프린트에 담겨있는 값을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int 괄호 열고 닫고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파이썬이 고장난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 헬로 월드 출력하는 노래 가사는 물론이고 뭐 나이차 동방예의지국 등등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더 이상 성공적으로 실행시키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기는 한데 지금 뭔가 막 심각하게 오작동하거나 막 경고창 같은 거 뜨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막 들여쓰기 하나 잘못했다고 개거품을 무는 친구인데 아직은 조용한 걸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파랑색으로 빨강색으로 뭔가 글자들 보여주는 거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아직까지는 정갈하게 잘 살아있는 셈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요걸 한번 저랑 같이 입력을 해봅시다. VARS 괄호 열고 닫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채로 엔터키 치면 내 이름 사전에
그 자체를 리턴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름 사전에 지금 어떤 이름이 있고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무슨 값을 사용할 수 있나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VARS 괄호를 닫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내 이름 사전 늘 있었던 이름 있죠. 그 다음에 빌트인스 안에는 모듈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원래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PRINT라는 이름이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거기에는 지금 int 형식이 담겨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방금 전에 프린트는 int 했잖아요. 얘는 지금 내 이름 사전에 프린트를 새로 등재하고 걷다가 int를 담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썼던 프린트는 빌트인 모듈에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빌트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이름 사전에 프린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쓴 셈으로 쳐주는 거예요. 거기엔 int가 담겨 있는 게 맞았고 따라서 int 3.5를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전히 full name을 찍어서 이건 저만 칠게요. 지금 늦게 말해서 미안해요. full name을 적음으로써 얼마든지 원래 버전 파이썬에 원래 담겨 있었던 빌트인 버전 프린트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시점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할당문 그 네 가지 문장들을 실행할 때는 이름 사전을 건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내 이름 사전에 그 새 이름을 등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나는 그 할당문이 어디에 적혀 있냐에 따라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할당문이 myfile.py에 적혀 있다면 myfile의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tester.py에 적혀 있다면 테스터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dir 호출식이라든가 저런 거 계산하면 내 이름 사전에 이름 목록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도 이 dir 호출식이 어느 .py 파일 안에 어느 모듈 안에 적혀 있었냐에 따라서 걔의 이름 사전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빌트인 모듈 안에 dir 호출식이 적혀 있다. 어떻게든 그걸 성공적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은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이름 목록을 보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제까지 내 모듈에다가 dir 괄호 닫고를 적었기 때문에 내 이름 사전에 이름 목록을 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내 모듈에 적혀 있는 할당문 프린트는 int 엔터를 실행할 때는 builtins.print 그러니까 다른 모듈 이름 사전은 print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로지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프린트를 등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builtins 이름 사전에와 max라든가 all이라든가 이런 되게 일반 명사스러운 누구나 쉽게 적을 수 있을 법한 짧은 이름들이 잔뜩 들어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단어들을 부담 없이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도 등재해 가면서 걔랑은 좀 다른 목표로 다른 값을 담아가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빌트인 모듈의 프린트가 필요하다. 그때는 이제 풀네임을 찍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이름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걸 배웠으면 그 안전장치를 뚫는 방법을 배워야 인지상정이겠죠.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인터랙티브 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코드 실행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재부팅해서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builtins.print 얘는 full name을 찍은 거죠. full name 적고 걷다가 int를 담겠어 하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할당문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넘버는 모르는 이름을 적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따라서 네임 에러를 지금 발생을 시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임 에러와 관련한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출력을 지금 강요를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DL로 스타트하는 뭔가 유상한 문장도 역시나 풀네임을 찍어서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넘버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외우고 있으니까 바로 적어볼게요. builtins 적고 점 찍고 print 에다가 int를 담겠다. 꺼져 하는 게 아니라 얘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아무튼 할당문이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넘버 모르는 이름 적고 엔터를 치면 이제 네임 에러를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엔터를 치면 뭔가 막 복잡한 것만 얘기하다가 하면서 손절하고 재부팅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를 했나 구경해 보면 일단 가장 위에 적혀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넘버 본인이 모르는 이름 맞아요. 내 이름 사전에도 없고 빌트인 이름 사전에도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네임 에러 저 넘버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성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출력을 하면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낌새를 지금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아이들이라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발 도구 또한 어엿한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램이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안에도 아마도 프린트 호출식이라든가 그런 게 적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지? 저는 왜 제 손에는 지금 인트가 들려 있는 걸까요? 이걸 가지고 뭐 출력을 하라고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뜨고 이 오류를 뱉기 위해서 또다시 저 손에 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제 손에 자꾸 인트가 있는 거죠? 왜 호출식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하다가 뭔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재부팅을 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오작동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문장 실행한 다음에 넘버하고 엔터 치면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열심히 얘기하다가 재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아까랑 비슷하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넘버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근데 얘를 출력하다 보니까 자꾸 프린트라는 게 제 코드에 적혀 있는데 제가 프린트가 지금 뭔지 모르겠거든요 하면서 지금 네임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왜 프린트라는 게 적혀 있는 거지? 왜 여기 프린트라는 게 적혀 있는 거지? 프린트라는 게 과연 뭘까? 나는 과연 셀프.프린트를 적으려고 했던 걸까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 역시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재부팅이 돼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젠 진짜로 우리가 아이들이라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망가뜨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할당본은 진짜로 파이썬 세계에 있는 그 빌트인 모듈 이름 사전에 적혀있는 그 프린트의 풀 네임을 불러버림으로써 그 이름 프린트에다가 진짜로 인트 값을 담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 파이썬 프로그램의 일종인 아이들 친구 안에도 그 코드 안에도 프린트 호출식이 들어있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지금 네임 에러와 관련한 오류 메시지 출력을 우리가 유도를 했고 아무튼 출력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다가 좀 이상해서 또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정신줄을 놓고 재부팅을 시도를 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죽음을 택한 겁니다. 이 DEL로 시작하는 델문 정도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식 명칭이 DEL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아무튼 얘는 더 독한 친구예요. 저 델은 아마도 딜리트의 약자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 내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걔의 이름 사전에서 이 이름 프린트를 아예 딜리트를 해버린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타입 에러, 왜 프린트 적혀 있는데 왜 내 손에 인트가 있는 거지? 얘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떴다면 여기서는 지금 아예 프린트라는 이름 자체를 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임 에러를 열심히 띄우다가 재부팅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남의 이름 사전을 건드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막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 모듈로 나눠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모듈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갖게 해놓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임 이름 사전의 프린트, 타임.프린트랑 빌트인스.프린트는 서로 다른 이름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듈마다 서로 다른 이름을 갖도록 구성해 놨다면 그 각각의 모듈, .py 파일 등등 내용물을 구성하는 프로그래머들이 나 지금 A라는 이름 너무 쓰고 싶은데 이거 혹시 다른 프로그래머가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해 놓은 이름인 건 아닐까? 만약 그게 맞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3 담으면 걔가 원래 담아놨던 게 깨질 텐데 사라져 버릴 텐데 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고 그 친구랑 동일한 글자들, A든 뭐든 동일한 글자들로 구성한 이름을 각각의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해뒀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점 연산자로 풀네임을 적어가면서 원하는 거 하나를 특정해 가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당문 등등을 실행할 때는 다른 이름 사전에 A라는 이름 있든 말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지금 .py 파일 하나 적는 프로그래머인데 모듈 하나를 구성하는 프로그래머인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등재를 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머가 어떤 이름을 쓰게 될 거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무슨 이름을 등재시킬 거냐 얼마든지 짧은 이름 나만의 맥스, 나만의 올, 나만의 프린트 같은 거 지정해 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모든 트롤링을 다 막아주는 건 아니긴 합니다. 딜리트 문을 적든가 할당문 는 왼쪽에다가 풀네임을 찍어버리든가 하면 여지없이 털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문장을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키보드로 적은 그 프로그래머의 전적인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남의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한다든가 거기 담겨있는 값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건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데서 단체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한다 하더라도 저런 이상한 코드를 적어놨다면 엔간해선 바로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적는 이상 모듈들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 갖고 있고 남의 이름 사전 기본적으로 건드리지 않도록 돼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 말고 안심하시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거 배웠다고 여러분 막 과제 넘버 2, 넘버 3 코드에다가 막 딜리트, 빌트인스, 인트 막 이런 거 집어넣고 제출하시면 제가 전화를 할 겁니다. 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망가뜨리는 시도는 하지 말아주시고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일단 가능은 한 것 같고 저런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이름과 관련한 이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름 정해가지고 쓰는 게 일단 가장 편한데 남이 어떻게 이름 쓰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내가 직접 자유롭게 이름 등재해 가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이썬 동네는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 살짝 예시로 말씀드렸던 C도 비슷한 관점에서 .c 파일마다 서로 다른 이름 목록을 가져가도록 여러분 들어봤을까요? 뭐 심볼 테이블이란 단어 들어봤습니까? 컴파일러 시간에. 그런 거 이제 3학년 이후에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c 파일 위주, 이제 컴파일 결과물 위주로 본다면 그 .obj 파일 또는 .o 파일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겠죠? 오브젝트 파일 위 단위로 이름 목록을 가져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그거 있잖아요. 익스터널 이름이랑 인터널 이름 두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알고 있는 내용일 테니까 그런 개념이 C 동네에도 당연히 적용돼 있고 자바 동네에는 여러분 이미 들어봤듯이 패키지 같은 개념이 있죠. 거긴 좀 더 능동적으로 아예 폴더 단위로 이름 목록들을 관리를 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이름 사전이 존재할 때 그다음에 어떤 이름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계산하려고 하고 있을 때 누구 이름 사전을 먼저 펼쳐볼 것이냐에 해당하는 개념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볼 수 있는 4배율 스코프로 일단 먼저 내 모듈 이름 사전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int라는 이름이 없다. 안 보이면 좀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8배율 스코프를 써서 더 멀리 있는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을 검색하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하관계가 있고 그 상하관계 안에서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찾아가는 과정, 그 제도를 스코프라고 부른다 보시면 돼요. 자, 뭐 어렵지 않죠? 스코프 뭐 그 조준경이란 뜻이잖아요. 여기서도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본론이 마무리가 돼요. 오늘 36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름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8-1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8-2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과 관련한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2주차 때 등장했던 거의 마무리를 짓고 전반부를 끝을 우리 수업 한 학기 전반부를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는 뭐 한 1시간 정도만 투자합시다. 제가 만들어 놓은 과제 넘버원 예시 코드들 구경하면서 뭐 이런 복잡한 거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고 퇴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종 목표는 없고 조금 이따 느낀 점 적고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압축 파일 까보시면 그 홈워크 1 파이널 예시라고 제가 준비해 놓은 압축 파일을 적당히 까보시면 이렇게 .py 파일이 2개가 마련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지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일단 홈워크 1 파이널 예시 .py를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의 아이들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첫 줄에 지금 주석 달고 별표를 쳐놨습니다. 따라서 요 .py 파일 안에서만 나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과제 넘버 1 데이터 흐름 잊기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숫자 알고 게임이랑 보물찾기 게임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그걸 사용자도 플레이 해볼 수 있도록 데이터 흐름을 연결해 두는 게 일단 기본적인 목표 2에서의
여러분한테 제시된 과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3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두 가지 게임에 대해서 각각 지금 제가 미리 코드를 적어서 준비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F5 눌러보시면 이거 지금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개인 괄호를 닫고 하시면 두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두 가지 버전을 일단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숫자 왜곡 게임이랑 보물찾기 게임 각각 간단 버전은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금 작성해 볼 수 있었을 여러분도 아마 제출했었을 그런 간단한 버전 대충 3단 콤보 정도만 들어가 있고 한 버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50 몇 번째 90 몇 번째 등등등 줄에 실제로 저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일단 4를 누르고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자, 여러분은 뭐 앞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랑 무관하게 다른 거 얼마든지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4하고 엔터 치면 뒤에 뭔가 몰래 창을 하나를 띄워줘요. 그래서 보물찾기 게임 해가지고 GUI 화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제 후반부에 GUI 프로젝트 할 거잖아요. 나만의 게임 만들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의 작년도 버전을 가지고 지금 요 예시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마우스를 써서 마우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여기를 찍으시면 X좌표 이거, Y좌표 이거 인셈 쳐드릴 겁니다. 와 같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이틀에 그렇게 적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적당히 찍으시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쳐줄 겁니다. 일단 동그라미를 쳐줬다라는 건 전 지금 보물을 이번에는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한테 직선거리가 나오잖아요. 그 직선거리를 반지름으로 삼아서 이렇게 원을 그려준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물은 이 원의 경계선 껍데기 부분 어딘가에 지금 숨어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내접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원 찍어봤더니 지금 접점이 자 여러분 두 원의 접점은 최대 몇 개까지 뜰 수 있습니까? 0개 뜨거나 1개 뜨거나 2개 뜰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동일한 보물에 대한 직선거리를 잰 거기 때문에 접점이 하나 내지는 2개가 무조건 뜹니다. 지금은 2개가 뜬 셈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하고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까지 하면 아무리 봐도 지금 보물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를 이제 사용자가 누르면 보물을 찾았습니다 하고 엔터키 누르면 장을 꺼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예 모서리 부분에다가 점을 2개를 찍으면 그때는 접점이 최대 하나밖에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3번 안에 답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해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보물찾기 게임이 이렇게 GUI로 해갖고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사실 엄청 쉬운 문제였어요. 수학적으로 봐도 연립방정식만 풀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저만 해볼게요. 보물찾기 게임 간단 버전 보시면 보물을 찾을 X좌표를 입력하세요. 0, 0 하면 아이고 직선거리 14.94 나왔대요. 저보고 어떡하라는 걸까요? X좌표 입력해 볼게요. 14.94 하고 Y좌표 0 하면 아이고 뭐 큰 차이가 지금 안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14.56이래요. 그럼 나보고 지금 7.5 18 볼게요. 그러면 조금은 가까워졌어요. 7.5 그 다음에 뭐 12 해볼게요. 좀 맞춰버렸네. 아무튼 자 직접 이거를 좌표를 내가 숫자를 2개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면서 푸는 거는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그에 반면에 숫자하고는 그래도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추론해 가면서 7, 8, 9는 답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번에 뭐 3, 4, 7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면서 다음 단계 진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숫자 왜곡 게임이 보물찾기 게임보다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숫자 왜곡 게임을 사용자가 플레이할 수 있도록 목표 2에 도전해 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숫자 왜곡은 보물찾기 게임에 비하면 훨씬 더 그거를 사용자가 플레이하도록 만드는 건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 한번 구경해 볼게요. 게임 있고 솔브 10만 판도 마련해 놨고, 자, 숫자하고 간단 버전입니다. 대충 50 몇 번째 줄에 함수정의 첫 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우리 3단 콤보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횟수만큼 지금은 최대 9번 반복할 수 있도록 반복 흐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반복 준비, 우리가 반복할 때마다 매번 개입용 함수를 호출할 거고, 사용자가 고른 숫자,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숫자 3개를 가지고 호출할 거예요. 그걸 감안하면 우리는 개입용 함수 그 자체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9번 반복할 거다라는 걸 준비하기 위한 할당문을 먼저 적고 스타트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데이터 흐름을 발생을 시키도록 할당문을 2개를 적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전에도 강조했듯이, 지난 화요일에도 강조를 했듯이, 여러분은 뉴 넘버 베이스볼 내용물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목표 1번에서 썼던 그대로 그냥 함수 호출식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 친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내용을 구경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단 콤보의 두 번째,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나는 9번 실행하는 게 목표니까 라이프가 남아있는 동안 반복한다와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조건식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 반복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4개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개입용 함수, 나머지 3개는 사용자가 고른 숫자예요. 그래서 그 개입용 함수는 처음에 준비해 놓은 거 계속 쓰면 되니까 얘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사용자가 이번에 1, 2, 3을 하고 싶은 거냐 4, 5, 6을 하고 싶은 거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계산하면 사용자가 고른 첫 번째 숫자가 나올 만한 수식을 적고, 역시나 할당문을 적어서 준비를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할당문을 총 4번을 실행을 하는 셈이죠. 요 개입용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요 호출식을 유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앞 단계에서 최소 할당문을 4개를 실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지금 다 위에 적혀 있고, 요거 계산하는 시점, 달리 말하면 요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이미 각각 할당문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직후 타이밍이 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게임 한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제 나중에 여러 번에 걸쳐서 분기 흐름에 걸쳐서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거를 일단 리졸트 등등 새로운 이름에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역시나 데이터 흐름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초이스 0, 1, 2를 보내가지고 게임 한 라운드를 돌리고, 거기서 이제 나한테 돌아오는 데이터를 나는 내가 정한 이 이름에다 담아두겠다 까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적으시면 할당문 목표에 맞게 적는 셈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게임 한 라운드 돌렸으니까 그 결과를 지금 위졸트에 담아놨으니까 그걸 토대로 사용자한테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분기 흐름을 여러분 구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민증을 까야 할 필요가 있었죠. 요거를 안 한 친구들은 이제 불 형식이랑 인트 형식은 숫자 형식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졸트에 1이 담겨 있었다 하더라도 걔가 얼마든지 true로 간주될 수 있어요. 1이 true랑 같냐 물어보면 같다라고 나옵니다. 얘는 지금 int랑 불이랑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얘만 따로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이 true랑 같냐 물어보면 true라고 떠요. 얘는 지금 int랑 불이랑 싸운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랑 동치가 됩니다. 그 다음 파이썬 동네에서는 true에 대한 int 형식 값이 1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이 true에 대한 int 형식 값이 1이 맞기 때문에 진짜로 true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int 값 1이 담겨 있는 거랑 불 형식 true가 담겨 있는 거 2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0이랑 false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민증을 까두는 게 아마도 편하게 분기 흐름을 작성하는 기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 형식이 맞다면 리졸트에는 true가 담겨 있거나 또는 false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분기 흐름을 역시나 구성하면 돼요. 그래서 리졸트에 담겨 있는 게 진짜 true가 맞다면, 불 형식이 맞고 true가 맞다면 그때는 이긴 게 맞으니까 적절한 승리 메시지 출력하고 더 이상 뭐 할 일 없으니까 리턴 문 실행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답을 맞췄다면 게임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리턴문을 실행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리턴문을 실행하지 않고, 달리 말하면 이 if문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if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케이스가 이제 별도의 케이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 코드 실행 흐름이 지금 if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건
여기서 리턴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 if문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 내용물 실행했으면 반드시 리턴했을 것이고 순차에 따라서 리턴했으면 절대로 if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제 if문 내용을 실행하냐는 result에 true가 담겨 있을 때만 실행합니다. 따라서 요 if문의 다음 문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 result에 true가 아닌 값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불 형식이니까 false가 담겨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명제의 대우를 지금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굳이 이건 저만 적을게요. 굳이 여기다가 result는 false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if문의 조건식은 항상 계산하면 true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만약에 이 if문을 실행한다면 result엔 무조건 false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굳이 이 if문을 적을 필요 없이 그냥 걔 내용물에 해당할 만한 문장을 그냥 if문의 다음 문장으로서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동방예의지구 프로그램 만들 때도 비슷한 관점을 썼어요.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요. 실수의 뭐 엄밀성, 완전성 그런 거 배웠잖아요. 수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고른다. 달리 말하면 임의의 두 실수를 고른다라면 무조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애가 다른 애보다 작다. 어떤 애가 다른 애보다 크다. 또는 그 두 수가 같다. 이 세 가지 케이스 안에 단 한 가지 케이스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우리는 차가 음수다. 차가 0이다. 차가 양수다. 차에 담겨 있는 값이랑 0이랑 비교함으로써 그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각각의 조건식을 적도록 계산하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조건식을 우리는 그냥 병렬로라고 하긴 좀 그렇다. 서로 독립적으로 if문으로 구성해 놨지만 우리의 동방예의지구 프로그램은 항상 새 if문 내용물들 중에 단 하나만 실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세 가지 메시지들 중에 지금 나이 차에 걸맞는 적절한 메시지 단 하나만을 0개도 여러 개도 아닌 단 하나만을 출력을 했었던 겁니다. 그게 수학적으로 보장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명제의 대우를 활용하면 여러분이 if문 첫 줄을 적는 시도를, 그러니까 분기 흐름의 복잡도를 조금은 줄일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서도 적절한 반칙패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고 바로 리턴을 해버립니다. false가 떴다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result에 담겨 있는 값이 불 형식이면 무조건 리턴을 했을 거예요. 어느 경우의 수를 따라가든 리턴을 이미 했을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 if문은 불 형식이냐 물어보는 if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라는 건 지금 이건 숫자 알고 게임이기 때문에 result에 int 형식 값이 담겨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int 형식 값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몇 스트라이크 몇 볼입니다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추가적인 할당문을 도입해서 조금 더 쉽게 여러 문장에 걸쳐서 실행하도록 마련을 해놓고 여기까지 하면 이번 한 라운드가 끝이 나게 됩니다. 리턴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번 숫자 3개 물어보고 개인용 함수 실행하고 내용물 실행하고 그 다음에 판정 알려주는 작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3단 콤보의 마지막 다음 반복을 준비하는 부분을 실행하고 while문 꼭대기로 조건식 계산하는 부분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한 라운드 지나간 게 맞으니까 life를 1 까기 위한 역시나 할당문을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복의 3단 콤보 첫 번째 단계 첫 반복 준비하는 거랑 세 번째 단계 다음 반복 준비하는 부분은 여러분은 아마도 할당문들을 적으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할당문을 이렇게 적어둔다는 건 라이프 안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바꾼다는 것이고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것이고 그 말은 요 while문의 본문 반복 흐름의 본문에 해당하는 동일한 코드를 이전과는 살짝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서 접근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조건식을 포함해서요.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이프는 게임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다른 삼각형 출력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보면 다음 반복을 준비할 때 다음번에는 별을 하나가 아니라 3개를 출력해야지 라는 다음번에는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서 프린트 호출식을 계산해야지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 세 번째 부분을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게 됐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3단 콤보 그렇게 구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while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자가 답을 맞췄거나 반칙패를 했다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return을 했을 겁니다. 아예 함수 내용물 실행 자체가 끝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while문이 그냥 성공적으로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라서 종료를 했다라는 건 라이프가 0이었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사용자는 지금 9번의 기회 동안 열심히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답을 맞췄다면 리턴해 버렸을 테니까요. 근데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라는 건 답을 못 맞췄다라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 지금 기회 다 쓴 거예요. 따라서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고 끝을 내버리시면 됩니다. 여긴 지금 마지막 문장이니까 굳이 리턴문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복습에 해당하는 내용을 집어넣었다면 성공적으로 제가 게임 한 판을 해볼 수 있는 여러분만의 함수정의, 내용물을 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보물찾기도 복사 붙여넣기해서 볼 수 있는데 얘는 더 간단해요. 숫자 두 개만 입력 받으시면 됩니다. 개입용 함수 두 개만 집어넣고 호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 반칙패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스트라이크, 볼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그 리절트에 담겨있는 값 그 자체가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출력해버리면 됐어요. 그래서 그 보물찾기 게임이 클리어하기 쉬운 거냐 아니냐는 우리가 알 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그 사람이 플레이를 해볼 수는 있게끔 제가 플레이를 해볼 수는 있게끔 우리가 배운 한도 내에서 그 선 안에서 사용자한테 메시지 출력하면서 키보드 입력 받아가면서 개입용 함수 중간에 호출해 가면서 등등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게임을 저 사람한테 시키는 입장에서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물찾기 게임이 훨씬 쉬웠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자, 숫자야구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버전을 여러분이 만들겠다라면 3 누르고 엔터 치면 얘는 이런 느낌으로 뭔가 조금 통계적인 관점에서 사용자한테 좀 더 다양한 힌트를 제공하는 게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긴 지금 무슨 의미냐? 자, 0번째 자리에 1이 정답일 확률, 이 얼마냐를 지금 재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얘네들은 지금 균등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분의 1에 해당하는 0.1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정답 후보 수는 9 곱하기 8 곱하기 7 해서 504가지 경우의 수가 남아있고 처음엔 그래서 할 만한 게 뭐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든 결정이 다 평등합니다. 반칙패를 하지 않는 이상이요. 1, 2, 3하고 엔터 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라고 결과가 떴어요. 그러면 1이 0번째 자리일 확률은 일단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가 0번째 자리일 확률은 제로가 되는 거고 등등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률이 갈리게 되고 전체 정답 후보 수는 90개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4, 5, 6을 한번 더 쳐봅시다. 엔터 치면 4, 5, 6도 원 스트라이크. 오늘은 좀 운수가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1, 2, 3, 4, 5, 6, 7, 8, 9에서 남은 정답 후보 수는 18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 일단 7, 8, 9 중에 하나가 정답인 게 맞은 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7, 8, 9하고 엔터 치면 지금은 이제 원볼이 뜨거나 원 스트라이크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쟤를 지금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때려 맞추기를 해보겠습니다. 1, 5, 7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 5, 7 하면 지금 0 스트라이크 0볼이 떴어요. 전 지금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1, 5, 7 셋 다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원래는 이게 33%였는데 얘가 0%로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5가 1번째 자리일 확률, 7이 2번째 자리일 확률도 뚝 떨어져요. 7은 아예 정답이 아니니까 이 숫자들은 다 정답이 아니니까 모든 자리에 대해서 확률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애들의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정답 후보수는 6개가 남았고 이게 10개 미만으로 남으면 아예 그냥 때려 맞추시라고 이런 식으로 후보 목록을 던져주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4, 2, 8 한번 해볼게요. 엔터 치면 이제 원 스트라이크가 떴고 4, 2, 8 중에 하나만 자리도 맞는 거고 등등이니까 이렇게 지금 4, 9, 3, 9, 1, 6 두 개 중에 하나가 뜬 거예요. 지금 5번째 입력이고 4, 9, 3 하면 아니었어요. 그래서 쟤는 정답이 아니었고 그럼 이제 9, 1, 6만 남았습니다. 잠깐 4, 9, 3 원볼이 뜰 수도 있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정답 후보 수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9, 2, 6 입력하면 여러분이 6번 만에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야구 게임, 그러니까 우리 과제에서 제시한 룰 상으로는 무조건 9번 안에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최적화하려면 8번 안에 정답을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게 보장돼 있는 상태였고 그거를 사용자도 좀 더 그 얘기 있잖아요. 이제 몸이 튼튼하면 머리가 덜 고생해도 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저 사람한테 게임을 플레이를 시킬 때 나는 숫자의 달인인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열심히 뒤에서 계산해서 지금 504개의 경우의 수를 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 2, 3이 떴는데 원 스트라이크가 나왔다. 그러면 그 말은 1, 2, 4는 절대로 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 1, 2, 4가 답이었다면 지금 원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투 스트라이크가 떴어야 되는 거니까요. 등등 해서 그 504가지 경우의 수를 다 검사하는 겁니다. 얘가 정답이었다면 원 스트라이크가 뜰 수 있었던 건가? 뜰 수 있었던 건가 하면서. 그러면 남는 애가 90개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등등등 해서 그 과정을 최대 9번 반복하도록. 반복 실행 흐름을 조금 조정한 버전이 지금 살짝 아래에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버 베이스볼 뉴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게임 시작할 준비, 첫 반복을 준비하는 게 일단 게임용 함수는 똑같이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후보 504칸짜리 리스트 해가지고 거기다가 1, 2, 3부터 987까지를 꾸준히 담아두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504개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적어놓은 채로 스타트하는 거예요. 등등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여러분 할당문 투성이다라는 걸 얼마든지 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할당문을 열심히 실행해서 아무튼 1, 2, 3부터 987까지 그 서로 다른 리스트들을 다 때려 넣는 셈이 되는 거예요. 504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보여주기 위한 통계 값들을 다루기 위한 행렬 하나랑 등등을 요건 이제 라이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은 똑같이 9번 반복하도록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건데 실제로 입력을 받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힌트를 알려주는 부분이 튀어나올 것이고 여기는 뭐 당연히 프린트 호출식 투성이가 되는 거죠. 저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목표니까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막 뭔가 복잡한 거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3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개인용 함수 한번 호출하고 여기는 지금 완전 똑같죠?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나 간단한 버전이랑 완전히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한테 결과 보여주는 부분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힌트 보여주는 부분까지요. 근데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이제 다음 반복을 준비하는 부분이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음 반복에는 이제 방금의 1, 2, 3 엔터를 사용자가 쳤을 때 원 스트라이크가 나왔다면 그 원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을 만한 경우의 수를 다 배제해서 다음번에는 후보가 90개입니다 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시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반복 흐름 내지는 할당문들을 수백 번을 실행해 가면서 선택적으로 분기 흐름 해가면서 아무튼 수백 번을 실행해 가면서 데이터를 다음번에 보여주기 위한 힌트들이 담겨있는 데이터가 되도록 열심히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고 여기까지 하면 다음 반복 준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멍청한 사용자가 9번 안에 답을 못 맞췄다면 진짜 오타를 내지 않는 이상 9번 안에 무조건 답 맞추는 건데 못 맞췄다면 패배 메시지 출력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할당문을 열심히 적고 리스트까지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우리 지금 보물찾기 게임 새로운 버전은 GUI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데 GUI 프로그램을 다룬다라는 건 이젠 더 이상 하얀 창, 막 인터랙티브 등등 키보드 입력을 다룬다랑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코드 실행 흐름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이 봐도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인풋 호출식도 안 들어있어요. 우리는 마우스 입력을 받았지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복잡한데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 눌렀다면 그걸 가지고 G를 호출한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서로 다르게 보여준다는 일단 개괄적인 흐름은 비슷하긴 합니다. 게임 한 라운드를 진행하기 위한. 근데 그 게임 한 라운드를 언제 진행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언제 진행하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직은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게임 구경은 끝냈고 솔브 구경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 지금 데이터 흐름 잊기가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많은 친구들이 제 화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살려주세요라는 느낀 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학년 친구들이. 그 정도로 지금 점입 가경의 상태로 지금 돌입을 했는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과제 넘버원 할 때, 목표 2 할 때 나 지금 무슨 코드를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if문이 필요한 건가? while문이 필요한 건가? 하나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손 놓고 있었던 친구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느낀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숫자 맞추기 게임이랑 기본적인 실행 흐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게임 할 거냐 정했다면 최대 9번, 최대 10번 하는 반복 흐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게임 한 번씩 돌리면 되는 거고 다만 내가 답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개입용 함수를 도입을 해서 그 안에 답 같은 거 다 담겨 있고 게임 판정하는 방법 등등이 다 담겨 있는 개입용 함수를 도입해서 한 라운드 한 라운드를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첫 반복 준비할 때 G는 어쩌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일단 걔 적어놓은 채로 스타트 하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나한테 리절트 값이 떨어졌을 때 분기 흐름을 써서 서로 다른 힌트들 중에 하나 보여줘야 되는 거 성공 승리 메시지 성공 메시지 실패 메시지 보여주는 거 부분만 제외하면 숫자 맞추기 게임이랑 실행 흐름 자체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이전 버전이랑 다른 거냐라 질문한다면 사실은 데이터 부분이 달랐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막혔다라면 그건 아마도 여러분이 if문을 적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해서 막혔을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희박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덧셈 뺄셈을 하도록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수식을 적어놔야 되는 거냐를 여러분이 그거를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생을 했을 겁니다. if문 자체를 적는 건 할 수 있었지만 그 if문의 조건식 자리에 무슨 데이터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도록 수식을 적어 놔야지만 그렇게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도록 값을 읽어오도록 수식을 적어 놔야지만 내가 원할 때만 if문의 내용을 문장을 실행하도록 승리하셨습니다. 출력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을 것이냐를 여러분이 떠올리기가 어려워서 고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 가장 확실하면서도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충분한 양의 할당문을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데이터를 일단 사용자로부터 가져와야지 그걸 써먹든가 말든가 할 수 있어요. 라이프를 일단 9로 세팅을 해놔야지 9번 반복하는 걸 논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수 있습니다. 등등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셨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4-2 우리 이거 4주차 때 나왔던 과제잖아요. 그죠? 지금은 7주차지만 4-2에서 얘기했던 거 인풋 호출식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넘버는 3 해놓고 그 다음에 넘버라는 이름을 써서 조건식 만들어 놓은 if문 짠뜩 적어놨다 쳤을 때 그 넘버 6글자 대신에 그냥 리터럴 3 적어놔도 완전히 똑같이 동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풋 호출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풋 호출식 그러니까 넘버는 인풋 어쩌고 저쩌고 적어놨던 거를 그 밑에다가 넘버라는 이름 6글자 대신에 전부 다 인풋 호출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두면 예를 들면 매번 반복할 때마다 사용자한테 숫자를 한 번 입력받았어야 되는데 4번을 입력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사용자는 얼마든지 다른 숫자를 적고 엔터를 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목표대로 코드 실행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밑에 있는 3개 중에 저 사람이 고른 게 크다 작다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하나의 메시지만 출력하고 싶었던 건데 이 부분 3개 중에 하나만 내용으로 실행하고 싶었던 건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원래 목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한 번 받아서 그 한 번 입력받은 숫자가 조건에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다음 작업을 실행하는 건데 입력을 여러 번 받아버리면 꼬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변수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마도 할당문을 적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놓고 그걸 망각한 채로 우리 6주차 끝나갈 타이밍에 과제 넘버원의 목표 2를 도전하다 보니까 살려주세요가 튀어나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꼭 내가 직접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 프로그램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코드 부분 때문에 막히는 상황은 적어도 학교 과제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예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적어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제 그딴 거 절대 안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막히는 게 뭐냐? 당연스럽게도 이전에 적어놓은 이름, 이전에 적어놓은 수식 복사 붙여넣기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런 걸 내면 안 된, 그런 건 과제로서 더 이상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적어보지 않았던 수식들, 이전에 적어보지 않았던 값들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예를 들어 이전에는 하나만 입력받았는데 이번엔 3개를 입력받는다든가, 그거조차도 데이터 측면에선 차이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측면에서의 변화, 이번엔 나한테 무슨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냐를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그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적절한 할당문, 적절한 인풋 호출식, 그다음에 뭐 만약에 필요했다면 웬드인트 호출식, 그다음에 프린트 호출식 같은 거를 써가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적절한 타이밍에 중요한 값 하나, 지금 같은 경우는 리절트죠,를 계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자한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적으로 분기 흐름 타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 흐름을 잇는 게 매우 사실상 거의 유일한 지금 1학년 1학기 시점에 여러분한테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해야만 하는 과제에서의 목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제 넘버 2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말까지입니다. 토요일 밤까지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지금 다시금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 넘버 1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G를 호출하는 거에, G를 성공적으로 호출하는 거에, 함수 호출식 적는 거에 집중을 해서 아무튼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과제 넘버 2에서는 지금 듀얼을 누가 호출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용자가 호출하지 않아요. 테스터가 호출할 겁니다. 테스터가 레프트 라이트에 각각 지 맘대로, 레프트가 나일 수도 있고 라이트가 나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조건 내가 이긴다, 내가 레프트면 레프트가 이겼다라고 리턴하도록, 그런 뭔가 길다란, 뭔가 좀 불편한 분기 흐름을 집어넣도록 지금 안배가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6주차 내용까지 생각해 본다면 걔도 얼마든지 이 부분을 하나만 적어서 진행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일단 제출 가능을 띄우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은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음수 또는 양수를 리턴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함수 바깥으로 보내는, 함수 정의 적는 입장인데 함수 그 뭔가 덩어리의 바깥으로 보내는 데이터 흐름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리턴문 옆에 적절한 수식을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걷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은 거 적었다? 그러면 어쩔 때만 마이너스 1을 리턴하도록, 어쩔 때만 플러스 1을 리턴하도록 분기 흐름을 지금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레프트 라이트에 담겨있는 7칸짜리 리스트를 털어가지고 순서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대로 털어서 편파적인 조건을 내 캐릭터가 맞을 때만, 엔간하면 내 캐릭터가 맞을 때만 true가 뜨도록 편파적으로 지정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여러분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을 테니까, 특히 능력치를 완전히 힘에 몰빵하든가 하면 그러면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좀 균등분배해 가면서 진행을 한다면 내 캐릭터를 0등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예를 들면 힘이 30인 캐릭터가 가장 유리한 편파적인 조건 얼마든지 정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해봤잖아요. 이미 1차 함수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얼마든지 힘이 100인이 아니냐는 사실 1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편파적이면서도 밸런스 있는 능력치를 가진 캐릭터에게 편파적일 수 있는 그런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더 그걸 극단화한 10만판 돌리기 위한 솔브를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뜰 테니까. 솔브도 2가지 버전을 잠깐만, 솔브가 아니지, 솔브 10만판도 2가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숫자 예고 게임이랑 보물찾기 게임에 대해서 마련을 해왔어요. 그래서 숫자 예고 게임 같은 경우는 100% 확률로 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넘버 베이스볼 버전이랑,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충, 잠깐 점점 빨라진다고, 대충 0.37초 정도 안에 100% 확률로 답을 맞추는, 얘는 100% 정답이 나온다라는 게 검증돼 있는 친구예요. 경우의 수가 504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이 1131 때부터 답이 9871 때까지 전부 다 검증해 봤더니 전부 다 정답을 9번 안에 맞춥니다.
사실은 8번 안에 맞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트레저 박스 보물찾기 게임에 대해서도 얘도 일단은 얘는 지금 되게 빠르게 지금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0.15초 만에 지금 맞추고 있고, 얘는 조금 아쉽지만 진짜 극악의 확률로 100%가 안 뜰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일반 물리라든가 우리 학교에서도 배울 거잖아요. 1학년 때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에서 유효 숫자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 유효 숫자 문제 때문에 가끔 정답이 안 뜰 수 있습니다. 진짜 희박한 확률로. 만약에 본인이 집에서 제가 올려놓은 요 파일 F5 눌러서 요 솔브 보물찾기 했는데 100%가 안 떴다라면 로또를 풀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극악의 확률로 100%가 안 뜰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름 빠른 속도로 지금 답을 10만 번 전부 다 답을 맞추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접근했나를 살짝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소개하고 빠른 퇴근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족보를 마련해 놨어요. 어딘가에 책 한 권을 꽂아둔 셈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처음에는 1, 2, 3을 골라라 라고 적혀 있어요. 1, 2, 3을 고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1, 2, 3 골랐을 때 0 스트라이크 0볼이 떴다면 그때는 4, 5, 6을 골라라와 같이 레시피를 적어 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워크스루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심지어 얘는 100% 답을 맞추기 때문에 조건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 형식 튀어나올 때까지 열심히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불값은 true일 겁니다. 100%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요 POS 이름을 써서 대괄호 연산자, 대괄호 연산자, 대괄호 수식, 대괄호 수식 계산해 가면서 포즈 값을 대괄호 해가지고 바꿔가면서 열심히 족보를 탐색해 가면서 다음에 무슨 숫자 고르지를 고르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요 인덱스 개념을 쓰기 위한 요 친구를 제외하면 전부 다 할당문과 대괄호 수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인덱스 계산하는 부분 빼면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족보는 맨 밑에다 깔아놨어요. 대충 800 몇 줄 가시면 여기서부터 족보입니다. 839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괄호로 스타트 하니까 여기 지금 리스트 하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리스트 안에 0번째 칸에는 일단 1, 2, 3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번째 칸에는 역시나 리스트가 담겨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1번째 그거입니다. 워크스루의 1번째 칸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지금 1, 2, 3을 골랐는데 만약에 0 스트라이크 0볼이 나왔다라면 이 리스트 안에 0번째 칸에 있는 4, 5, 6을 고르면 됩니다. 그랬는데 또 0 스트라이크 0볼이 나왔다면 7, 8, 9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7, 8, 9까지 골랐을 때 예를 들어 0 스트라이크 0볼이 나온다. 사실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1, 2, 3, 4, 5, 6이 다 답이 아니다라는 건 7, 8, 9는 일단 셋 다 정답이 맞다는 겁니다. 이제 순서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스트라이크 0볼이 나올 확률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1볼이 뜰 수도 없고 2볼이 뜰 수도 없고 3볼이 뜰 수는 있어요. 만약에 7, 8, 9 했는데 3볼이 떴다라면 이제 세 숫자의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도 시프트를 하게 될 거예요. 8, 9, 7, 9, 7, 8 순서대로 말하면 나는 5번 안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2번이 0 스트라이크 0볼이 떴다면요. 그 다음에 0 스트라이크일 때, 아니 1 스트라이크일 때, 1 스트라이크 1볼일 때, 1 스트라이크 2볼일 때 는 여기는 지금 하나는 자리가 맞고 두 개는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그 두 숫자를 자리 체인지를 해주면 돼요. 따라서 순서상에 3개가 튀어나올 수 있고 최대 6번 안에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7, 8, 9니까 9랑 8이랑 바꾼다. 그 다음에 8이랑 7이랑 바꾼다. 그 다음에 9랑 7이랑 바꾼다. 이 세 가지는 이제 우열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맘대로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다음부터 말하면 된다와 같이 정한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그 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등등등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 9일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4, 5, 6 했는데 0 스트라이크 0볼 뜨면 7, 8, 9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4, 5, 6일 때 0 스트라이크 1볼이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1볼이 가장 잔망스러운 친구입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짠뜩 이어져서 이게 전체가 900 몇 줄입니다. 지금 위에 적혀있는 이 문장 덩어리가 800 몇 줄인데 족보만 900줄짜리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족보를 자 이건 지금 최선의 족보는 아니에요. 사실 베스트 그러니까 옵티멀한 건 아닙니다. 최적화되어 있는 족보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그러니까 제가 구사하지 않은 방법을 써서 진행하면 얘보다 좀 더 빨리 푸는 족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엄청나게 커다란 데이터를 빅한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놨다면 성공적으로 준비를 해놨다면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100% 확률로 빠른 시간 안에 숫자 야구를 맞추는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거 살짝 주석을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몇 줄짜리냐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내용물이 16줄입니다. 100% 확률로 그럭저럭 빠르게 맞추는 거를 데이터를 엄청 많이 미리 준비해 둔다면 왜냐하면 숫자 야구는 답정너 게임이란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504가지밖에 안 됩니다. 보물찾기는 그렇지 않아요. 보물찾기는 2에 거의 100승 가까운 경우의 수가 나와요.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0,0 했을 그러니까 그 중에 0.03% 확률로 0,0 했을 때 정답이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경우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더블 형식을 쓰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경우의 수가 그냥 손으로 셀 수 있어요. 손으로 몇십 번 세면 됩니다. 504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그렇게 데이터를 준비를 해놨다면 그 데이터를 다뤄가면서 그 데이터들 중에 여러 개 하나를 선택적으로 골라가면서 그러니까 대괄호 수식을 적을 수밖에 없었죠. 열심히 대괄호 해가면서 할당문 실행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 흐름만 발생시키도록 코드를 압축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16줄로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방금 위에서 봤었던 그런 504개의 경우의 수를 실시간으로 상상하고 실시간으로 경우의 수를 줄여가면서 답이 아닌 거 쳐내가면서 진행한다면 코드가 좀 더 길어질 거예요. 대신에 데이터를 미리 준비할 필요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1, 2, 3에서 9, 8, 7까지 순서대로 504칸에 밀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밑에 있는 거 저거 지금 리스트가 몇 개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이 들어있지 않기는 합니다. 리터럴 그러니까 직접 제가 손으로 적어서 그렇지 저 안에 적혀있는 1, 2, 3 고르면 된다 있잖아요. 그 1, 2, 3 고르면 된다, 4, 5, 6 고르면 된다, 그 제가 직접 무슨 숫자 고르면 된다라고 적어놓은 그 표현의 개수는 사실 밑에 있는 게 정확히 504개기는 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봤더니 504가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거 제외하면 여기는 확률이 없으니까 따옴표 하면 된다 등등 다른 부수적인 것까지 해서 몇천 개가 깔려 있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만 해두시면 매번 이제 지금 10만 판 중에 한 판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을 훨씬 절약해서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첨가를 해서 문제를 쉽게 풀려고 노력하는 게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치트키 쓴 거잖아요. 족보를 깐 거잖아요. 말 그대로. 부정행위를 한 거죠. 그게 싫다라면 지금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조금 수학을 써서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얘는. 어떻게 하나를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0,0을 찍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요. 거기서 만약에 정답이 떠버렸다면 그러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정답이 안 떴다면 16,0을 찍어요. 그러니까 얘 뭔 소리 하는 거냐?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플레이하냐면 아이고 이런 느낌의 16 곱하기 16이잖아요. 0,0을 찍고 16,0을 찍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딘가에 있는 보물이 있는 점의 좌표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0,0이 답이 아니면 우리는 직선거리를 얻을 수 있고 직선거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D0, D1에 담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지금 16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아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숫자,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숫자는 이 점에서 이 선분으로 향하는 수선의 길이입니다. 수선의 길이를 포함해서 이 점이 있다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좌표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저 xy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린 여기서 추가로 이 길이가 16-x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 지금 직각이란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d0 제곱이다. 그다음에 16-x 전체 제곱이랑 y제곱 더하면 d1 제곱이 된다라는 이 두 개의 2개의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연립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도 답을 못 맞췄다면 방금 봤던 그 왼쪽 삼각형과 관련한 거 있고 오른쪽 삼각형과 관련한 거 있어요. 이걸 이제 풀면 요 방정식의 왼쪽 자리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위에 거랑 동등하게 맞추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0번 요 식이랑 요 식을 합성을 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D0랑 D1은 상수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걸 토대로 놓고 본다면 y제곱이 증발하고 x제곱이 증발하기 때문에 이제 x만 남아요. 32x만 남게 됩니다. 미지수 붙어 있는 항은. 그래서 32x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제 x에 대한 수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x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x값을 구하면 이제 다시 0번째 수식, 간단한 수식을 들고 와서 x를 알고 있으니까 y제곱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걷다가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에서는 제곱근을 구하는 게 곱하기 0.5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y값도 역시나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d0 제곱 먼저 구해두고 x값을 위에서 봤던 대로 수식을 적어두고 그다음에 y값은 즉석에서 정해가지고 마지막에 제곱근 씌워가지고 밀어넣도록 그렇게 해서 g에 대한 호출식을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얘는 100% 확률로, 물론 극악의 케이스를 제외하면 100% 확률로 여기서 true가 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위줄틀 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여기서 할 게 끝나고, 따라서 이 아래에는 어떤 문장도 지금 적혀있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매우 운 좋으면 0.06% 정도 확률로 한 번 내지 두 번 안에 맞추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세 번 안에 맞추는 버전을 미적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지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수식으로서 지금 표현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데이터를 추가로 쓴 게 아니라 복잡한, 지금 함수 호출식을 복잡하게 중첩한 거잖아요. 결국 연산자를 복잡하게 썼다는 거는 파이썬 동네에서. 그러니까 코드 실행 흐름을 복잡하게 가져감으로써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복잡하다는 거는 내용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정확히 뭐냐를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함수 호출식 계산 순서를, 수식 계산 순서를 마련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봐도 저렇게 하면 정답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 문제라든가 유효 숫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봐봐요. 0,0을 찍으면 처음에 맞출 확률이 0.03%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1,1을 찍으면 그러면 처음에 맞출 확률이 4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건 이전에 소개한 적 있죠. 그래서 처음에 1,1을 찍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예를 들면 15,1을 찍을 수 있다라면 그럼 조금 더 빠르게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효 숫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개한 방식으로는 0,0, 16,0을 찍지 않으면 확률이 100%가 아니게 돼버려요. 유효 숫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예를 들면 삼각함수를 쓰거나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인 정리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못 들은 척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을 쓰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지금보다 조금은 더 느리게 동작하지만 대신에 첫 번째, 두 번째 안에 맞출 확률을 훨씬 더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남들보다 10만 판을 더 빨리 푸는 버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역시나 여기서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도입하는 게 이슈가 아니라 코드 실행 흐름, 그러니까 함수 내용물 실행하는 횟수라든가 그 순서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해법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거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여러 종류의, 그다음에 분량 자체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 열심히 할당문 그때그때 실행해 가면서 선택적으로 실행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될, 프로그램 돌리도록 게임 한 판 하도록 만들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의 코드 실행 흐름은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순차 흐름대로 그대로 쭉 실행하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용자한테 보물찾기 게임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버전은 지금 실행 흐름 자체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더 이상 순차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지금 제 접근 방법을 여러분도 한번 공감을 해보시고 넘어가 보시는 거를 살짝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구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적었대? 여러분 과제 보니까 마지막 주차에 거의 다 시작하는 것 같던데 저는 왜 제 과제도 아닌 걸 지금 1730줄짜리를 지금 적어 놓은 걸까요?
GUI 라이브러리는 더 많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올해 버전 지금 살짝 업데이트해서 GPT가 답을 말할 수 없도록 업데이트해서 지금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그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여흥으로 남겨두도록 하고 마지막 슬라이드 살짝만 더 보고 퇴근을 합시다. 그래서 자 여러분 데이터 흐름 읽기라는 부제였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진짜로 여러분이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데이터 택배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값을 원하는 이름에 담도록 할당문을 구성을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목표에 맞는 최소한도의 할당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름들 그때그때 등재해 가면서 라이프라든가 초이스 제로라든가 등등 도입해 가면서 쓰고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그런 이름들의 적절한 값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담도록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데이터를 담기 위한 그래서 무슨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냐, 9를 담으면 된다. 그건 쉬웠을 거예요. 뭐 보물찾기면 10을 담으면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숫자를 담아야 되는 거다. 그것도 역시나 복습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그 한 줄 한 줄 적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런 목표, 우리의 목표를 사용자가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할당문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빈도로 적어놨었다라는 걸.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열심히 개입 내용물 실행하다가 대부분 상황에서는 아마도 할당문을 실행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 물론 인풋 사용자 입력 기다리는 부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할당문을 실행하면서 보내고 있었을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동등한 관념을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또는 졸업 이후에 프로그래밍 할 때도 써먹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건 특히 지금 시점에 초보 시점에 발목을 잡는 건 코드 흐름, if문 while문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반드시 흘렀어야 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거. 따라서 할당문, 인풋 호출식, 프린트 호출식이 현재로서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될 거라는 거를 짚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끝이고 대충 이 정도 해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딱 30분 됐어요. 느낀 점 적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